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있는 한국 문화 수업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동양은 정신, 서양은 기술이라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두 가지 문명이 서로 충돌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구 문명에 익숙해진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되면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을 받고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들이 쏟아지던 근대기는 어땠을까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도 요령과 반복론이 필요합니다. 동도서기론이라는 이론은 서구의 문명과 지식을 받아들일 때 등장했던 방법론 중 하나였습니다. 외국에서 유행하는 문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완전히 거부할 수 있겠죠? 둘째, 적극적으로 전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것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마지막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매모호하고 어중간한 것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면서 무엇이 유용하고 무엇이 유용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방식을 위전척사론, 두 번째 방식은 급진개화론, 마지막 방식은 온건개화론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동도서기론은 모두 다 받아들이자는 급진개화파의 상대 개념으로서 온건개화, 계량개화론, 시무개화론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동도서기론이란 말을 풀어보면 동도, 다시 말하면 동양의 도와 서기, 서양의 기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동양은 정신문화이고 서양은 물질문명이라는 논리구조로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막부 말기 서양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일본은 단지 과학과 기술에서 뒤떨어져 있을 뿐 정신적인 자세는 서양 못지 않다고 생각되었고 이에 따라 화혼양제론이 등장했습니다. 화는 일본을 의미하고 호는 정신을 의미하는데 곧 동양의 도덕이라고 풀이되며 양은 서양의 것, 재는 재주, 즉 기술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이것을 중체서용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몸체가 되어서 서양을 응용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도서기, 화혼양제, 그리고 중체서용은 모두 동양의 정신, 서양의 기술이라는 시점에서 제시된 서구 문화 수용의 태도였습니다. 또한 근대기학자 신기선은 도와 기는 서로 분리된다는 도기상분론과 둘 다 병행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는 도기상수론을 주장했는데요. 도란 모든 존재자의 당위 법칙인 삼강오륜과 효제충신 등으로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뀔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서양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에 해당하는 예약, 복식, 법률 등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신기선은 기는 때에 맞고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비록 오랑캐의 것이라도 필요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서양을 이해할 때 동양을 정신, 서양을 물질로 구분해서일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서양은 몸과 마음을 나눠서 생각하고 동양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생각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서 보면 우리뿐 아니라 서양권에서도 동양은 모두가 정신과 몸을 하나로 생각한다는 편견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몸과 마음의 문제는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논제 중 하나입니다. 철학에서 이것을 몸, 마음 문제 혹은 심신 문제라고 합니다. 보통 몸과 마음을 독립적으로 보는 것을 심신이원론이라고 하고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는 것을 심신일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양을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심신이원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 철학자 데카르트의 영향이 큰데요. 데카르트는 몸을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객체로 보고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서 규정하면서 이성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모든 철학자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데카르트보다 조금 후에 등장한 스피노자는 마음과 몸은 한 실체의 두 측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몸과 마음의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동양을 심신 일원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교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철학자 장자는 인간과 자연의 구분마저 없애버리는 만물 일원론을 내세웠습니다. 나와 밖에 구분이 없는 장자의 사상은 심신 일원론과는 또 다른 일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과 영혼을 나누는 이원론은 동양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지만 박과 안, 리와 기 등의 이원론적 개념의 폐허는 유교 경전을 비롯한 많은 고전에서 발견됩니다. 고대 중국의 대표적인 신체관을 살펴보면 첫째, 도덕적 마음이 몸을 통하여 실천된다는 생각. 둘째, 몸이 사회 규범과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 셋째, 우주 대자연에 흐르는 기가 우리 몸에서 운행한다는 생각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정신화, 도덕화된 신체관, 사회화된 신체관, 기의 에너지가 순환하는 신체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몸은 마음이라는 글자에서 나왔습니다. 즉, 몸과 마음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서양과 동양에서 몸과 마음의 논의는 일원론과 이원론이라는 단순한 도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서양의 사상과 기술 역시 그렇겠죠? 한국 사람들은 동양이라고 생각하면 한반도가 속한 동북아시아를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유럽인에게 동양이라고 하면 인도와 중국을 떠올립니다. 중세시대 티오 지도를 보면 위쪽에 아시아가 그려져 있는데 1300년의 해리포트 지도를 보면 아시아의 중심에는 인도가, 그 옆에는 중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인도의 정신적 세계와 종교 그리고 생사관에 매료되었습니다. 또한 심리와 자아 구조의 분석, 무의식이라는 분야에 대한 접근으로 인도인이 가진 혼의 특성을 알고자 했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에서 중국을 기술한 이후부터 중국은 비단과 진귀한 보물이 넘치는 미지의 국가로 동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후 최초의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와 예수의 선교사들이 넘어가면서 중국의 역사, 종교, 문화, 풍습 등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중국 왕조의 광대함, 도시의 장려함, 국가의 부유함, 완비된 문물제도 등에 대한 기록을 통해 중국은 미지의 국가에서 문명국으로 그 위상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4000년이 넘는 중국이 유교에 의한 효애와 정을 정치의 기초로 삼는 것을 보고 유럽과 같이 정복자, 피정복자 혹은 주인과 노예 관계에 의한 정치가 아니었다고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중국의 철학자이자 성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급변했는데요. 무역에 관한 정치적 긴장관계야 아편 전쟁을 거치며 중국에 대한 존경은 사라지고 단일 지배체제에 정체된 미개국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시기의 그림들을 살펴보면 이전에 그려졌던 것처럼 군자적이고 문명적인 모습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표정의 괴물과도 같은 모습으로 중국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상이나 평가는 반세기만 해도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스로의 전통에 대해 하고 있는 평가, 동양의 사상은 고리타분하고 유교는 시대에 뒤떨어지며 또한 동양의 의료는 미신적이라는 바로 그 생각, 이런 생각들은 과연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했던 생각들일까요?
어쩌면 타인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의술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양은 현미경에 발명되어서 미생물 관찰이 가능했던 18세기에서 19세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고대는 주술사나 무당이, 중세는 수도사가, 심지어 15, 16세기에는 이발사가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의사의 상징으로 쓰이는 뱀이 감겨져 있는 지팡이는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가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로 신화적인 전설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의학의 시작을 고대 중국의 사망, 황제, 복희, 신농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해 볼 때 의료의 시작은 전설적이고 신비로운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가 원작자인 현대 판타지 웹소설 검은머리 외과의사에서는 19세기의 의료기술을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고 비과학적이었는지 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20세기의 서양의 의료기술만을 보고 서양의 의료기술은 이전부터 계속 과학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기울어져 있는 동양과 서양에 대한 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시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려 2500년 전의 유교와 불교를 너무나 뭉뚱그려서 이해하고 이런 단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와 맞고 맞지 않고를 따지는 것은 우리의 전통 사상과 문화에 대한 불평등하고 불친절한 태도가 아닐까요?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의 정보와 풍습을 지금의 기준에서 미신적이고 미개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이 조금 억울해하지 않으실까요? 버려야 할 것, 지켜가야 할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현재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은 친절한 눈으로 다시 바라봐 줍시다. 우리는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전통 사상과 문화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란 누구이고 우리의 시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과연 어떤 고정된 전통이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따져본다면 분명히 다른 나라와는 구분되는 어떤 특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역사적으로 시야를 넓혀보면 아마 쉽게 대답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근대 이전까지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은 중국 대륙으로부터 한자로 된 텍스트를 수용하면서 비슷한 문화를 공유했는데요. 이것을 한자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불교, 도교, 유교 등의 새로운 종교와 지식이 텍스트를 통해 공유되고 이것이 각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토착의 민간신앙이나 무속 등을 봐도 어떤 부분은 다른 나라의 것과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민담과 설화는 그 줄거리나 구조, 모티브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를 공시성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전통이라고 믿는 것이 원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우리만의 전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건너가 크게 발전했고 한국과 일본 등에도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불교를 칭하는 일반 명사로 인도불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라는 큰 범주 안에 인도불교, 티베트불교 등 지역별로 불교를 지칭할 때만 사용하죠. 요즘 한국인 멤버가 하나도 없는 K-팝을 과연 K-팝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에 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저는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가 K-팝에서 K를 떼야 살아남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떤 문화 현상이 한 문화권에서 시작되어 외부 문화에 진입할 때는 그 이질적인 색채가 특징이지만 어느 정도의 대중성을 확보하고 그 사회에 녹아든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는 이것이 한국의 문화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전통 문화, 예술, 종교 등이 무엇이고 어떤 흐름을 거쳐서 지금 우리 삶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일부가 다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산되고 재해석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문화 콘텐츠로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감사합니다.